지난주에 생가공과금 다 설명드렸죠. 이런 소리 실습은 안 했죠. 제 전산 데이터 다시 한번 다 손을 봤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하나 뭔가 좀 깨져버린 데이터 전체 중에 한쪽 파일이 깨지니까 얘가 부분 불러와갖고서는 지난주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2016년도 걸로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서식은 2015년도 거하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 자료 해도 문제가 없는데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퇴직연금 쪽이 좀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 한 몇 년째 강의했는데 다들 제일 힘들어하는 서식이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부담금, 그 다음이 대손충당금.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몇 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로직이 익숙해서 뭐 별거 아닌데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분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되게 힘들다고 해요. 물론 저도 공부 처음에 할 때는 제일 어려운 주제가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대손 충당금이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 좀 거기 이따가 설명 거기 다시 한번 천천히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좀 오전에 조금 그냥 좀 일찍 오셔가지고 컨디션 아직까지는 예열이 안 된, 워밍업이 안 된 상태에서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교재 120페이지에 있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입니다. 얘는 뭐 실무에서 크게 할 만한 거 없어요. 그 다음 부당행위상 부인하고 기부금 정도 하고 하면은 실상 우리 그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이론 파트는 거의 다 끝나요. 그래서 제 계획은 일단 1교시는 이론 파트 설명 못 드린 것들 쭉 할 거고 퇴직급여 충당금까지도 어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1교시는 확실하게 이론만 할 거고 2교시까지도 아마 이론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다 3교시에 다시 실습으로 들어가가지고 주요 서식들 지금 어제 밤에도 생각을 해보고 오늘 새벽에도 생각을 해보고 좀 늦게까지는 하겠지만 전체 납부세액 얼마까지 하는 과표 신고서까지 우리가 실습을 다 한다라는 건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뭐 난 내일 아침까지라도 그냥 마라톤으로 하려면 할 수는 있어. 근데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듣는 분들하고 저 동영상 나중에 들으실 분들 아마 뒤로 넘어질 거야. 뭐 듣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진도에 있어서 좀 타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신고서를 마무리 짓는 일까지 하시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소득금액 나오는 것까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면 연도 중에 전표 입력하면서 회계 처리라든가 신고 내용들을 어지간히 좀 주의 있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쪽에 포인트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신고서 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따른다 싶으면은 제가 빠르게 그냥 직접 화면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긴 얘기도 못해요. 얼른 해야지.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아직도 지급이자라고요. 기업회 기준에서는 이자 비용이라고 하죠. 개정 과목 명칭 다른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좀 민감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실질이 돈 빌려 쓰고서는 그 대가로 이자 준 거다. 이건 뭐 변함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좀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나의 비용은 상대방한테는 곧 수익이라는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살 때 깎고 싶고 상대방은 더 받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흥정이라는 게 붙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래 가격이 나오는 거죠. 자, 이자도 똑같아요. 내가 내면 누군가는 이걸 받은 사람만큼은 소득을 얻게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돈을 빌렸는데 나에 대해서 노출시키지 마라. 아니 그럼 난 장부에 이자 비용 달았는데 물어봐. 돈 빌려준 사람 누구예요? 그때 입 다물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돈 빌려준 사람 누군지 모르고서 이자를 준다? 말이 안 되죠. 지금 거기 보시면요. 채권자 불명 사채 이자. 벌써 딱 제목만 봐도 튀어나오죠.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 할인액 같은 거. 얘들 보면은 돈을 나한테 빌려줬는데 실제 이자를 받아가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걸 알아야 그 사람한테 뭐 개인이면 이자 소득으로 해갖고서 과세라든 뭐라든가 할 텐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비용 처리하니까 세수 줄어요. 그 다음에 그 돈 받아간 사람한테 과세를 해야 이 세수가 보존이 되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과세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금만 어디론가 사라지죠. 그래서 국세청 입장에서 좋아. 그러면은 돈 빌려오고 이자 지급한 네가 밝히든가 네가 못 밝히면 하는 수 없다. 네가 세금 내라. 비용 처리 안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의 기본 로직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1번, 2번이고 그 다음 4번, 6번이죠. 옛날에 6가지가 있었는데 몇 개가 빠졌어요. 3번 빠지고 5번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1, 2, 4, 6을 1, 2, 3, 4로 보시면 됩니다. 건설자금 이자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위에 두 개가 좀 그 소득자를 밝히지 못한 거에 대해서 페널티 성격으로 과세한다 치면은 건설자금 이자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뭐 여러분들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만약에 차를 할부로 산다 그러면은 요즘엔 완성차 업체들이 너무 안 팔리니까 뭐 몇 개월 무이자 할부 뭐 이런 것도 하지만 보통 이자 나간단 말이에요. 뭐 다만 1% 2%라도. 자, 그럼 현금가를 줬을 때보다 할부가가 이자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나가겠죠. 근데 차 산 거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이자 비용에 대해서 얘를 비용 처리할 거냐 아니면 취등원가에 넣었다가 감가상각등을 통해서 비용, 송금 처리할 거냐 이거에 관한 문제예요. 즉 돈 나간 거에 대해서 부인하겠다가 아니라 특성이 지금 바로 비용 처리할까 아니면 취등원가 넣었다가 감가상각 통해서 내년수 동안 비용 처리할까 뭐 이 정도에 관한 얘기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 그 법인세법에서는 유형자산 같은 거 샀을 때 사업용 고정자 이런 거 샀을 때 원칙적으로 취등원가에 넣어놓고 감가상각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 기업회 기준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여러분들 크게 고민하실 일은 아니고 그냥 기본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고정자산 취득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자 나가는 경우는 차량 할부금 정도 아니면 거의 없을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 건물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 은행 대출 받아갖고 이자 나가는 경우도 하고 요즘에 회사들이 뭐 다 자금 확보하려고 하지 건물 지금 사겠다고 덤벼드는 회사들은 그닥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무로 갔을 때는 얘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고요. 그 다음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라든가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도 고생할 일 없는데 맨 마지막 건 조심하셔야 돼요. 업무 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상의 규정은요. 웬만한 회사들, 차입금 있는 회사들이면 일단 적용 가능성이 절반은 넘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만약에 은행 가서 1억을 빌렸다. 그 대출이자가 연간 500만 원이었다. 근데 그 대출이자를 알고 봤더니만 그 실질이 그 1억을 회사가 업무를 위해 쓴 게 아니라 대표이사가 가져가 썼다 이거야. 그럼 대표이사한테 왜 우리가 쓸데없이 돈을 그렇게 빌려줘요? 그런 걸 가지입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지입금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자기가 대출 받았으면 법인은 이자 물을 일이 없는데 물었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업무와 상관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니까 송금불상이 막겠다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급 가지입금만 업무 무관 자산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동산 부동산 아주 세트로 몰려 들어옵니다. 이게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에 건설 경기 안 좋으니까 건설사 대금을 대물 변제 받는 경우, 즉 뭐 건물 한 개 층 또는 뭐 호실 몇 개로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물 변제되는데 이거 관리 잘못해버리면 유예 기간 지나버리면 업무 무관 자산 돼버려요. 그러면은 부동산이고 나는 이게 뭐 공사해주고 대금 받는 건데 난 사고 싶지도 않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래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무관 자산 범위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가지입금이 있다 그러면 이따가 뭐 인정이자 하겠지만 지급이자 송금불상이 세트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거 금액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기장을 한다 그러면은 매년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검토하셔야 될 게 은행 대출금하고 그 다음에 가지입금하고 비율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보시고 만약에 은행 대출금이 2억인데 가지입금이 1억이다. 그럼 지급이자 절반은 비용 처리 안 된다고 보시면 맞아요. 만약에 지급이자가 한 달에 300씩 나간다. 근데 절반이다. 그러면은 150만 원은 비용 처리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관리도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저희 업체도 제가 수임하기 전에 이게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 그때면 이자가 연간 8억이 나가는데 한 3억 정도가 부인당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잖아. 돈은 8억 내놨는데 3억을 비용 인정 못 받는다? 3억에 대해서 거긴 또 과표가 2억 넘어가고 매년 20%야. 3억이면 벌써 6천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치면 6,600, 거의 7천에 가까운 돈이 세금이 처리가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하고 비실명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만 좀 검토해 주시면 되고 실무에서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채권자의 불분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인데 자, 주민번호가 파악이 안 된다. 요즘에 이제 주민번호 하도 개인정보 노출하니까는 뭐 이제 생년월일만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돌아버리겠어요. 주민번호만 듣다 보니까 생년월일 같은 사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 거기에다 동명이인도 나오잖아. 그 제가 여성분들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사업소득자 많은 데들이 있어요.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신고하니까 연간 지급명세 냈더니만 이 사람이 하도 많아. 갖고 A부터 F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구분을 못 하잖아. 생년월일도
어떤 사람은 같아. 뒤에 주민번호 보면 다른데 생년월일까지 같아. 이거 진짜 나중에 확인 잘못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주민번호 안 넣고 생년월일 넣죠. 근데 아직까지도 주민번호로 이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야. 내가 돈 빌려왔어요. 얼마 빌려왔는데 재무상태표 봤더니만 그 사람한테 5천만 원 빌려왔대. 이자 1년 동안 얼마 줬니? 그랬더니만 300 줬어요. 좋아. 그럼 그 사람 인적사항 좀 밝혀봐야지. 주민번호 모르는데요. 이러면 이거 안 돼요. 채권자 누군지 인적사항을 밝혀야 돼요. 그 인적사항 밝히기 위해서 진짜 밝혔어. 그랬더니만 그 채권자 주민번호가 이렇게 시작해. 얘가 우리 회사에다가 1억을 빌려줬대. 아, 이거 와닿지 않아요? 2009년생 12월 3일 생일까지 있네. 지금 2016년도잖아. 끽해봐야 얘가 뭐 7살이나 됐겠어? 뭐 얘는 진짜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7살인데 1억이야. 얘는 잘만 불리면 아마 대학교 갈 때쯤이면 한 3, 4억은 돼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면은 주민번호 실존 인명이 확인이 되지만 얘 나이라든가 세무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등을 봤을 때 이게 도저히 이게 빌려줬다고 인정 못 되잖아요.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얘를 쓴 건 진짜 제가 일 처리를 해서 그래요. 세무서에서 얘가 어떻게 빌려줬느냐 해서 얘 빌려준 거 맞아요. 그랬더니만 그럼 소명해버려. 얘 할아버지가요. 얘 엄마 아빠는 굉장히 묘하는데 얘는 무지 이뻐요. 얘 5살 때 얘 할아버지가 1억 줬어요. 증여세 신고했잖아. 납부했잖아. 이런 확실한 소득 갖고 빌려줬다고 하면 그때는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불분명하거나 실존 인물이지만 얘 그동안에 뭐 신고해놓은 소득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니다 그러면 이건 안 돼. 근데 얘는 뭐 증여세 냈고 신고 다 했고 그 돈 갖고 했다 그러면은 고개는 갸웃갸웃 할런지 몰라도 부인은 안 당해요. 그래서 채권자 불분명의 개념의 그 범위 개념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주소가 좀 이게 좀 불분명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실명은 우리나라 지금 금융실명제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자나 배당 같은 경우를 비상장 경우는 그렇지만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을 하면서 실명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접 그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등에 확인이 안 되면 이런 것들도 다 부인을 나갑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전체 이자가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이자 지급하거나 원천징수 적용되는 게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들 금융기관에서 이자 받고 원천징수하면 14%, 그 다음에 주민세까지 합치면은 1.4%에서 보통 15.4%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는 이래요. 근데 이거는 금융기관일 때고 만약에 A하고 B하고 다 금융기관이 일반 법인 대 법인 또는 일반 법인 대 일반 개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원천징수할 때요.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했고 원천징수율이 25%가요. 여러분들 원천세 쪽에서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5%랑 27.5%죠. 그러니까 금액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 적용하면 만약에 이거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4만 원에 14,000원하고 얘 합치면은 15만 4천 원이죠. 얘하고 84만 6천 원하고 둘 쪼개질 거예요. 100만 원 중에서 여기는 세금 부분, 여기는 이제 실제 수령액 부분이 되잖아요. 이거 지금 채권자가 불명하다가 이 돈 누가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누군가한테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알 수가 없죠. 이건 어차피 원천징수하면 누구한테 원천징수했던 국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자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득처분은 기타 사회출해요. 소금불산입하고 이 부분이야. 누가 갖고 왔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페널티 성격으로 상여 처분을 하는데 반드시 대표자한테요. 대표이사한테. 대표이사들 이런 거 걸려버리면 법인세 계산하고요. 나중에 소득세까지 늘어난단 말이야. 이걸 이제 인정상여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양반 거 연말정산 보통 2월 말이나 3월 초에 끝났어. 법인세 신고할 때 이거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연말정산하면요. 소득세 엄청나게 올라가요. 팍팍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난 갖고 간 것도 없는데 왜 내 세금 이렇게 자꾸 내려가냐 그러면 이런 거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뭐 일은 그쪽에서 다 저지른 거지. 저지른 거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대표자 소득세,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추가적으로 생긴다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실무에서 이게 별로 생길 일은 없지만 상여처분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사유로도 상여처분이 떨어지게 되면 대표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시 한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하고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할인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있다, 배당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원천징수 부분하고 실수령액 부분 나눠가지고요.
원천징수 부분은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 출로, 그 다음에 실손해액 부분은 송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크게 걱정 마세요. 이거 이자 비용 처리했는데 저거 비실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안 넘어가요. 소명하라고 할 거예요. 거의 다. 진짜 채권자 누구냐. 저런 거는 칼같이 넘어가니까 실무에서 나올 만한 일은 거의 없어요. 건설자금 이자는요. 제가 기본 개념만 설명드리고요. 여기서 설명 안 할게요. 감가상각 쪽에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거기서 똑같은 개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한결 더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개념만 소개해드리고, 자,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얘는 조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규제 122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 요건을 좀 잘 보셔야 돼.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 보유하거나, 여기서 업무무관 자산이었기 때문에 동산, 부동산 다 말해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한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입금이 있죠.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 요건 모두 갖춰야 되는데 실제 이자 비용이 나갔고, 그다음 업무무관 동산, 부동산, 가지입금이 있어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적용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렇게 이자 비용이 나갔어도 그 송금불산입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이자 비용들이 있죠. 만약에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이 1억이 있었는데 그 구성을 봤더니만 지급 그 1억 중에서 이자 비용 1억 중에서 어음 할인하면서 할인료로 뭐 700만 원이, 그다음에 거기 있는 것처럼 다른 거 뭐 현재가치 할인처럼 연지급이라든가 이런 걸로 또 얼마가 나갔다 그러면 이 합계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천이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이자 비용 계정에는 1억이 있지만 송금불산입 대상 금액으로 갈 때는 2천만 원 빼고 일단 8천만 원을 가지고 얼마를 부인할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실무 가서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송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빠지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개정 과목 다 이자 비용 하거나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나중에 세무 조정할 때 좀 문제가 될 만한 회사들은 제가 개정 과목을 아예 이자 비용에서 빼앗고 딴 걸로 처리해요.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거나, 또는 여러분들 그 재무회계에서 입력할 때 거래처 코드 활용하는 거 다 한 번쯤은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에다가도 제가 거래처 코드 다 걸어놔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송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만 따로 추려서 검토를 합니다. 업무무관 자산의 종류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조심하셔야 될 게 건축물 같은 경우에 취득일로부터 5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어떻게 뭐 2년 돼 있잖아요. 업무무관 동산의 서화 골동품 같은 거 있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있는데 요즘에 자동차가 화두죠. 뭐 슈퍼카라고 해갖고서 한 대 뭐 대당 뭐 1억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뭐 감가상각이라든가 뭐 차량 유지비 이런 거 뭐 한다는데 그건 세발의 피해요. 이런 거 여기에 걸려들면 더 끝내주게 당합니다. 그런 게 좀 들어간다는 거 있고, 업무관 가지입금은요 인정이자 쪽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예 그냥 매듭을 짓고 가죠. 거기 업무관 가지입금 보면 우리 조심하셔야 될 게 회계 쪽에서 생각했던 가지입금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냥 뭔가 돈이 나가는데 계정 과목 확실치 않으면 다 가지입금이에요. 굉장히 커요, 범위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무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쭉 내려와 보시면은 좀 있는데 기억부터 시옷, 그다음 다음 페이지 가 보시면은 이응까지 있는데 얘들도 분명 업무와 상관없는 가지입금이지만 얘들은 좀 회사 법인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부득불 나가게 되는 가지입금이라고 봐서 그 대상에서 빼요. 그러니까 전체 가지입금이 있다. 근데 그 가지입금 구성 내역을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금액들, 여기 있는 그 금액들은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인정이자 계산이라든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 가지입금이 5천만 원 있었는데 그게 뭐 임직원들의 경조사비 대여액하고 학자금 대여이고 다 빼고 나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남더라. 그럼 그 1,000만 원만 가지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라든가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입금 범위 볼 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비읍, 시읒,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이응이 있어요. 사용인에 대한, 다시 앞으로 하세요. 월 정액급여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이 있죠. 아직 급여 지급일도 되지 않았는데 급여 먼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사무직이니까 기본급 포지션이 크고 수당이라든가 이런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낮을 거예요. 근데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포지션이 낮고 생산수당이라는 각종 이런 수당 포지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불황일 때는 사무직 쪽이 급여가 안정적이지만 또 화랑일 때는 생산직 쪽이 엄청나게 연봉이 높죠.
지금 저기 어디야 그 거제, 경남, 창원 이쪽이요 완전 쑥대밭 됐어요. 제 거래처가 창원에 하나 있는데 며칠 전에 거기 갔다 왔거든요. 일이 있어가지고 어우 옛날에 식당이 북적북적 됐고요. 우스갯소리로요. 울산에서는 동네 개가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울산에서는 몇 년 전만 해도 울산에서 동네 똥개가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애들 세뱃돈을요 10,000원짜리 줘야 체면이 있었어요. 그렇게 화랑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우 뭐 식당도 문 닫고요. 거기 가서 뭐 경기 얘기라든가 돈 얘기를 꺼내지 못하겠어. 무서워서. 그 정도로 지금 확 갔어요. 자 이렇게 지금 안 좋아갖고 또는 또 생산직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기본급이 낮고 생산 수당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회사 생산량이 조업도가 떨어지기 매출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바로 이분들 급여도 떨어져요. 저 같은 경우 원천세 신고하는데 제조업들은요 딱 급여 신고할 때 벌써 이에서 요번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이 떨어지겠구나가 감이 와요. 제조업이면 생산 수당 포지션이 올라가 주면은 매출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생산직 근무자들 급여가 생산수당이 떨어지고 있고 전체 금액이 낮아지고 있어. 이 회사 이번 분기 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납부 금액 낮게 나오거나 까딱 잘못하면 환급도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바로 감이 잡혀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급여 범위 내에서 생활비 하려고 갑을 해라가지 뭐 그거 가지고 뭐 도박하고 뭐 딴 거 하려고 갑을까지 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 법인세법이 너무하면 좀 가혹하다 싶어서 이런 가불금 정도는 빼줘. 근데 그것도 월급 범위 내지. 한 달 월급이 200인데 가불을 500을 해줘. 이건 좀 뭐 다른 이유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월 정액급여 범위 안에서. 그다음 경조사비 대역 있죠. 이것도 그래요. 뭐 본인이 결혼을 한다든가 또는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고 상을 치러야 되는데 그거 비용 만만치 않게 드는 거 알죠? 결혼 비용도 뭐 몇천에서 1억은 기본이잖아. 그리고 장례도 치러도요. 암만 진짜 간소하게 3일장 치러도 1,500, 1,700 들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께서 장례 진짜 최소한으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진짜 최소한으로 했는데도 1,000만 원 넘어. 3일장 치르면. 근데 만약에 그 친구 그거 안 된다고 하면 회사에서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실제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 신입 직원 들어왔는데 그래갖고 빌려주고 월급에서 이렇게 차츰차츰 공제하는 식으로 했는데 1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 사장님 그러시더라고. 이거 내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왜요? 뭐 회사 돈이긴 하니까 뭐 돈은 계산을 정확히 해야죠. 했더니 저 친구 급여 보시면 아시는데 이걸 내가 받는다라는 게 나도 그런데 다른 방법 없겠냐고. 그래서 뭐 안 받으셔도 된다고. 단 이제 저 친구 세금이 좀 나올 거고 우리도 좀 세금 나올 거라고. 그건 이제 대표이사 결정만 하시면 된다고 했고 좀 고민 중에 그분이.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경조사비 대행 나간 것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건드는 게 있어요. 세법에서도. 경조사비 쪽하고 교육자금 쪽은 어지간하면 잘 안 건들려고 그래요. 아직까지 민감한 부분들이 많아서 잘 안 건드려요. 그래서 경조사비 대행 나간 거요. 액수만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러면 가지금으로 안 봐요. 그 다음 학자금 대행 있죠. 우리나라 교육열 엄청 높잖아요. 뭐 지금이야 좀 그렇지만. 그래서 학자금 조심하셔야 돼요. 지원액이 아니라 대여액이야. 지원액이 되잖아요. 그럼 비용 처리하면서 회사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근로소득으로 추가적인 과세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회수한다는 전제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가지금을 안 봐요. 대학 등록금 만만치 않잖아요. 제 아는 분 지금 그분은 연년생으로 자녀를 낳는데 지금 완전히 갈라고 그래. 따님만 3분인데 1, 2, 3이야 지금. 아주 그분은 여름하고 그냥 그 8월하고 2월만 되면 그냥 완전히 맛이 가. 3명이잖아. 하나는 공대, 하나는 의대, 하나는 음대. 끝내줘. 저보고 그래요. 얼마 낼게요? 퀴즈를 해요. 한 2,500, 600 정도. 조금만 더. 엄청나요. 그분 지금 완전히 그렇게 상태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빌려주는 규정이 있어요. 얼마까지는 지원을, 얼마까지는 뭐 몇 % 또는 무이자로 지원해준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럼 학자금 대역 쪽으로 가면 건들지는 않아요. 거기까지는. 그래 뭐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게 이 규정이 아주 오래전에 나온 건데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거 정도 있다. 실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주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우리 하나 이제 세법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 중에 하나가 적수 개념이 있어요. 적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아주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요. 1,000만 원 계산도 편하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 다음 이자 계산도 아주 편하게 5%. 1월 1일 날 1,000만 원 예금했어요. 연이율 5%예요. 복리 계산 아닌 단위 계산이에요. 12월 말일 날 원금하고 이자 받아요. 이자 얼마 받을까요? 세 전으로. 아침 공복에 어려운 산수 시키지 말아요. 1,000만 원에 5%하면 뭐 50만 원이지 뭐. 여러분들 계산 잘해요. 그 은행 가고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분들이 나 싫어하겠다. 막 금융상품 파는데 머릿속으로 계산도 안 되고 네네 하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계산은 빨리 정확하게 잘 해야죠. 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언니? 1월 2일 날 받아주는 데도 없지만 넣었다고 쳐. 일단 1월 3일 날 돈이 부족해갖고 750만 원 뺐어요. 그랬다가 2월 좀 지나고 3월 9일 날 다시 750만 원 넣었어요. 그랬다가 5월 7일 날 560만 원 뺐어요. 그랬다가 7월 9일 날 560만 원 채웠고요. 12월 27일 날 돈이 부족해갖고 996만 원 뺐다가요. 12월 30날 전날 1,000만 원 채웠어요. 이자 얼마? 네, 답이에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 원금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자율은 연이자율이잖아. 이때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적수 개념. 그냥 매일매일 1,000만 원 보이면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뭐 960원 96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그냥 다 더하는 거야. 그래봐야 뭐 1년 365일이니까 뭐 365 아니면 6년이면 366 더하고 끝나겠지. 거기에다 고민하지 말고 이거 그냥 곱해요. 엄청나게 큰 숫자에다가 이제 이자율이 엄청 나오겠죠. 더한 것만큼 나눠주면 돼. 365일이니까 다시 365분의 1, 6년이면 366분의 1 곱하면 원금이 매일매일 단위로 변해도요. 이자율 변화시키지 않고 이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일매일의 잔액을 더해놓은 걸 우린 적수라고 하고요. 세법에서는 의외로 심심치 않게 적수 개념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지급이자 선금불산이 그다음 가지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 다 적수 개념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적수 개념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매일매일 잔액 더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적수 개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비율 계산하거나 이럴 때 적수 개념이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자, 지급이자 쪽은요. 여기 설명드리고 실습할 때 한 번쯤 다 해볼 수 있으니까 뭐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좀 진도 순서를 좀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퇴직연금 부담금 지원 뭐 조금만 더 쉬는 시간 될 것 같아서 그 시간 안에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거 좀 몇 개 주제 있거든요. 부당의 계산 부인 설명드릴게요. 부당의 계산 부인이요. 교재 127페이지인데 얘가 생각보다요. 굉장히 광범해요. 앞으로 남은 게 뭐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감가상각비 또는 뭐 인정이자 정도, 인정이자란다. 기부금 정도 있는데 얘들은 개별 계정 과목에 대한 세무 조정만 생각하면 되는데 부당의 계산 부인으로 들어오면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회사 1년 동안의 모든 거래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첫째. 특정 계정 과목 하나의 거래가 아니라 회사의 모든 거래. 이게 매출 매입, 뭐 자금의 차입, 대여, 하여튼 모든 거래가 일단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광범위하죠. 그래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겁니다. 엔드 조건, 오화 조건이 아니고 엔드 조건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일 때. 그와 동시에 그 거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거래했던 거에 비해 세금이 감소할 때입니다. 반대로 특수관계자가 거래했는데 세금이 더 나왔어.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지나갑니다. 또는 세금이 감소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만 거래 상대방이 우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그럼 그것도 그냥 냅둡니다. 특수관계자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 쳤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만 우리 세법이 거래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킨다든가 뭐 계약서 갖고 와 보세요. 우리가 새로 써줄게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래 계약은 냅두고 세금 계산만 정상적으로 한 걸로 보고 세금 계산을 합니다. 얘도 심심치 않게 적용 대상이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우리 거래처 하나 이 부당의 계산 부인 특수 영역인데 자본거래 쪽 하나 잘못했다가 증여세만 10억 이상 두들겨 맞았어요. 회사 설립된 지도 꽤 오래됐지만 자본거래 뭐 하나 잘못 움직여 주식 이동 잘못해갖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수한 계좌하고 여러분들에서 특수한 계좌 거래한다 그러면은 적정 시가라든가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 제 거래처 하나 법인 세무조사 끝나는데 관계사예요. 서로 특수한 계좌 법인인데 계약을 원래 땅 주인이 있었는데 이만큼을 면적을 이제 임차를 해갖고 큰 A 법인이 이만큼을 쓰고 이걸 이제 B 법인 관계사한테 이쪽이 쓰는데 이 전체 면적에 대한 한 달 월세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었다면 내가 80% 쓴다 그러면 내가 800만 원 부담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200만 원을 이쪽에다 받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나는 손해보는 장사 안 하잖아요. 여기 관계사다 보니까 여기에 한 달에 100만 원만 받은 거야. 그럼 이쪽은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씩 번 거죠 매달. 앉아서 100만 원 번 거랑 똑같잖아. 1년 12달이면 1,200만 원 벌었잖아요. 이쪽에서 그거 얻을 수 있는 걸 못 얻었기 때문에 이쪽에다 대고 1,200만 원 소득으로 받았고 추가 과세 했단 말이야. 이것도 부당이 계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당이 계산 부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다. 모든 거래가 대상이 되니까. 전제 조건이 특수한 계좌 거래이면서 세부담에 부당한 감소만 가져온다 그러면 거래 형태 불문하고 모든 게 그 적용 대상이 되니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추진 꽤 됐어요. 저거 좀 월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사고 팔고 그러면은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사고 팔면 만약에 이쪽 A 법인이 다른 갑한테 팔 때는 개당 10,000원 받았는데 얘한테는 뭐 7,000원만 받았다. 그럼 3,000원 차익 나잖아요. 얘는 물건 사오면서 3,000원 벌고 시작하는 거야. 이것도 바로 걸려요. 그러니까 뭐 무궁무진해요. 거의 뭐 무한대라고 봐야죠. 걸리는 거는. 그래서 저런 거 여러분들께서 좀 관리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린 게 거기 있어요. 127페이지 보시면은 뭐 부당계산 부인은 그런 것이다. 그 다음 요건이 특수한 계좌 거래이면서 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가져올 때 적용된다. 그럼 특수한 계좌의 범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못 외워요. 할 때마다 확인을 해서 하지 개략적인 범위만 보죠. 여러분들도 특수한 계좌의 범위를 나중에 실무할 때는 직접 보시면 되고 이 정도가 그 범위에 들어가겠구나 감만 잡으시면 돼요. 자 여기 우리 회사 법인이 있어요. 그럼 주주, 그다음 그 회사 근무자, 뭐 그 다음에 근무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이사. 이 사람 눈에 나면 아주 피곤하잖아. 이제 이걸 우리 세법에서는 대표이사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커서 임명권의 행사라고 하죠. 그 사람은 어떤 자리에 앉힐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잘라버릴 수도 있는. 뭐 그야말로 실질 막강파워 갖고 있는 사람이지. 뭐 이런 사람이면 뭐 회사 자기 마음대로 거의 휘두른다고 봐야 되고 이건 회사가 아니라 이 사람하고 거래한 거다라고 봐서 다 특수한 계좌 범위에 넣어버려요. 이 사람들만 들어가느냐? 채권자도 들어가요. 그다음 이 사람들만 들어가느냐? 이 사람들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다 들어가요. 그랬더니만 이제 얘들이 꼼수를 부려갖고 그러면 우리만 빠지고 딴 걸 하나 해볼까? 얘들이라고 법인을 하나 만들어요. 출자해갖고. 그 얘하고 한번 이렇게 거래를 하게 해봐요. 그랬더니만 이거 니네 껍데기만 법인인지 알고 봤더니만 이렇게 엮여있다? 그럼 너도 이제 특수한 계좌. 영리법인을 세웠더니만 걸리나 보다? 그럼 이번에 비영리법인 세워볼까 해갖고 비영리법인하고 했더니만 비영리법인도 뭐 얄짤없다? 비영리법인까지도 뭐 특수한 계좌 범위에 다 들어와요. 지금 우리 책 읽어보시면요. 몇 개만 볼게요. 동그라미 127페이지 동그라미면 임명권 행사, 사업 방침, 경영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의 이사 등재 여부가 떠나서 그냥 몽땅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주주, 친족, 그 다음 임원, 사용인, 주주 사용이나 그 외의자로서 그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뭐 여기 다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부양가족들 다 들어가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출자, 근데 뭐 약간이면 모르겠지만 30% 출자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얘들이 이 본래 회사가 아닌 여기를 지고 흔든단 말이야. 그래갖고 얘하고 거래하게 만들면은 간접적으로 한번 돌아간 것 뿐이지 얘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한 거가 똑같으니까 얘도 특수한 계좌 범위 넣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다 보시면 너무 힘드니까 이런 정도로 가고 있구나. 범위가 여기까지 들어가겠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28페이지가 보시면 이거는 그냥 몇 개 대표적인 예를 들어둔 거지 얘만 부당이 계산 부인에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인의 1년 동안의 모든 거래가 일단 그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모든 거래가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요. 이번에 조사받으면서
비상임 고문이 있었어요. 이분한테 급여가 한 달에 300씩 나갔는데 조사받는데 갑자기 급여대장 보더니 고문이라고 하니까 이제 느낌이 좀 안 좋았나 보지. 이분 좀 와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막 이랬어요. 이거 가공인물 아니에요? 주민번호 있잖아요. 사대보험 가입 다 했잖아요. 아니 뭐 그거 형식사고 다 하는 거고. 이분 뭐 하는데요? 뭐 영업 여기 뜨고 그분 인맥이 있어갖고 이분이 움직이면 회사 매출에 올라가니까 굳이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거래처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뭐 꼭 회사에 나와야만 일하는 거냐? 영업이라는 게 밖에 나가는 시간이 더 많은데 준다. 이만 뭐 대질 면접을 하든 뭐라도 하시라고. 뭐 통장 돈 나간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분 명함하고 거래처 다닌 것까지 다 해갖고 부인은 안 당했어요. 인건비 부분까지도 까딱 잘못하면 부당이계산분에 들어간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야. 뭐 뉴스에서도 그런 경우도 많죠. 뭐 사회이사, 뭐 진짜 한 달에 한 번 이사회 할 때 또는 뭐 분기별 이사할 때 한 번 나왔는데 상근 이사가 주 5일 근무하고 한 달에 500 받아가는데 비상임 이사가 이사회 한 번 나오고 400 받아간다고 쳐봐요. 이 사람의 뭐 특별한 영향력이나 이런 게 없는 이상 누구는 한 달 내내 했는데 500? 누구는 한 달 그냥 잠깐 몇 시간 이사하는데 400. 이거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런 것도 다 부당이계산 부인에 들어가요. 물론 이제 요건은 충족해야겠지만 여기까지도 들어간다. 그 얘기. 그다음 뭐 매매 거래에 있고 뭐 시가 이런 거 있는데 시가의 개념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 있죠. 인터넷에서 가격 검색해 보면은 사이트별로 똑같은 물건인데도 약간씩 다만 뭐 1, 2천 원이라도 차이가 있죠. 몇백 원이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전문 사이트도 있잖아. 그러니까 거래를 하다 보면은 딱 뭐 택 가격이라고 하나 뭐라 하나 10만 원짜리가 있다고 했을 때 아이고 왜 안 나와. 거래 흥정하다 보면은 뭐 싸게 팔 수도 있고 비싸게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가격 범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겠죠. 그래야 돈이 남으니까. 그래서 거래하다 보면 조심하셔야 돼. 이게 일반인,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인과 거래했을 때는 위아래로 30%까지는 태클을 안 걸어요. 뭐 일반인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익을 남기려고 거래하다 보는데 뭐 10만 원짜리를 7만 원에 또는 10만 원짜리 13만 원에 거래했다면 이건 뭔가 자기네들 간의 협상력이라든가 다른 또 뭔가의 이면의 거래가 있겠지 하고서 우리 세법이 건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래 상대방이 그래? 그래도 이상한데 누구야? 했더니만 특수관계자야. 그럼 이제 이때는 그런 거 없어요. 이 금액 차액 전부 다 어느 한쪽으로 부당이계산 부인 걸어가지고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시가의 개념은 뭐 읽어보시면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 실무가서요 이거 갖고 굉장히 마찰이 많아요. 특히 부동산 쪽. 부동산이라는 건 표준화된 제품이 아니잖아요. 뭐 아파트도 그래요. 우리 아파트 보면은 뭐 어느 단지 들어가 보면은 몇 단지에 몇 동 하면은 뭐 똑같잖아. 근데도 거래 가격이 달라요. 다 달라요. 왜? 사고 파는 사람들이 가격 흥정할 수 있잖아. 또는 층별로 또는 햇볕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면적이라 다르단 말이야. 건축비는 똑같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서요. 시가 가지고 마찰이 심해요. 납세자하고 과세관청하고 우리는 낮게 보려고 할 때가 있고 저쪽은 높게 보려고 할 때가 있으니까 그 가격법.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그 시가의 적정성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사람 추구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시가가 부동산 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모호해져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런 것들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충 뭐 보면은 어느 정도 가격대 인터넷 사이트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가가 어느 정도 괜찮은데 부동산 쪽이 실무가 보면은 그 시가 가지고 굉장히 좀 피곤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에서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증여세법에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뭐 금액 정하는 거 있는데 그걸 시가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 좀 더 많이 걸리는 게 그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 있죠. 그 이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의 값어치 시세라고 볼 수 있어요. 1억 빌리는데 연이자를 5% 줬다 그러면 1억의 1년간의 시세가 5%,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1억이 500만 원이 거래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에 내가 소비를 참고 누군가 빌려줬다 그러면 반대급부가 500만 원의 가치를 갖는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에서 우리 법인이 5% 이자 주고 빌렸는데 대표이사라든가 직원들한테 아무런 이유 없이 뭐 1% 또는 무이자 이래갖고 해준다. 그러면은 법인은 쓸데없이 지금 이자만 물고 있잖아. 실제 그 이익은 우리 회사에서 돈 빌려간 사람들이 이익을 받고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이제 추가 과세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가지입금 인정이자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그냥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로 했는데 이게 꽤 오래됐구나. 꽤 오래됐는데 이런 경우죠. 우리 회사가 뭐 차입금 이자라고 해봐야 7%짜리, 5%짜리, 그다음에 뭐 3.9%짜리만 물고 있는데 인정 이자율 10% 해버리면 이건 진짜 사람 웃기는 거예요. 우리 회사 끽 해봐야 가중평균하면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오겠지만 이자율 제일 높은 게 이건데 우리가 1억 빌려왔다 그러면 대표이사한테 1억 고스란히 빌려서 7% 받으면 우린 손해나는 거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인정이자 들어가 버리면 이걸로 해요. 난데없이 3%가 더 뜨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의를 제기했죠. 왜 우리 회사가 최고로 높게 부담하고 있는 또는 평균치 이자율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자꾸 이거 갖고 하라고 하냐 그래갖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엔 무조건 이거였는데 이제 원칙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해. 그럼 돼. 근데 이게 적용할 수 없거나 이걸 선택한다면 그때는 이걸로 하고. 그래서 원칙이 이제 가중평균 차입 이자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중평균 차입 이자 실무 가서 구하려면요, 눈 빠져요. 얘가 아주 힘들어요.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1억 원짜리 하고요, 5천만 원짜리 있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2억하고 1억이라고 합시다. 얘 연간 부담 이자가요 얼마냐면은 1,000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5% 나오겠지. 얘 연간 이자율이요 7%라고 해볼까요? 70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의 평균 이자율은 얼마일까요? 또 이거 두 개 더해갖고 2분의 12에서 6%요. 이거 아니죠? 왜? 5% 포지션이 얘가 얘 두 배잖아. 높지만 포지션이 2대1의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이자율 5%하고 7%에서 결정이 될 건데 뭐 여기 넘어가진 않겠지. 근데 직관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5%에 가깝게 나와야지 7% 가까이 나오면 이거 계산 잘못된 거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단순 평균이 아닌 가중치를 2대1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분의 요거하고 합계 평균을 내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실무하실 때 직관적으로 딱 보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이자율 이게 맞나 틀리나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개념이죠. 가중치가 큰 쪽으로 이자율이 쏠려야 된단 말이에요. 저건 분명 6% 안 나올 거예요. 아마 6%하고 5.5하고 6% 사이에 결정되겠지. 자,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인의 효과가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뭐 입금 산입시킨다든가 또는 송금 불산입시킨다든가 자, 여기 얘까지만 들어드리고 좀 쉴게요.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죠. 우리 법인이 A라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갑 얘는 개인이라고 할게요. 얘한테 10,000원에 팔아야 될 걸 7,000원에 팔았다. 그럼 얘는 한 개 팔 때마다 3,000원씩 이익 벌 수 있는 걸 날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대놓고 네가 한 개 팔 때마다 벌 수 있는 이익을 포기했으니까 다시 입금에 넣어야겠다. 그래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 하나였다면 3,000. 자, 근데 문제는 얘가 개인이죠. 개인이면 다시 우리 사회이출 처분됐을 때 봐야겠죠. 주주냐? 그 다음 우리 회사 근무자냐? 그 다음 법인이냐?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냐? 또는 이주자도 아닌 일반 개인이냐? 따라서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회유출로 넷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첫 시간에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 설명하면서 수선비 개정하면서 한 번쯤 예를 들어드린 거 있죠. 그때 사회유출 소득처분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게 놓고 보면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한 영역이었습니다. 수선비 갖고 제가 설명드렸죠.
왜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 자산 고치는 것도 아닌데 수선비라고 하시고선 돈을 내보내. 알고 봤더니만 그게 주주라든가 대표이사 자기네 집 고치는데 회사가 대신 돈 냈어. 그럼 특수한 계좌죠. 그다음 우리가 그거 안 했으면 이익 남으니까는 세금 더 냈을 거 아니야. 그럼 부당이계산 부인에 딱 걸려드는 거 아니야. 특수한 계좌의 거래이면서 세부담 부당한 감소. 그래서 입금 산입시키고 또는 송금 산입시키고 그 이익을 얻어간 자가 개인이면 상여 배당 기타 소득 또는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일 경우에는 기타 사유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자였다. 1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7,000원 받았다면 얘는 반대로 3,000원만큼의 이자를 세이브한 게 되니까 그때도 똑같아요. 근무자였으면 상여로, 주주였으면 배당으로, 외부의 제3자였으면 기타 소득으로,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었다면 기타 사유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이계산 부인을요, 실무 가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법인세 전체 기초를 보시기 때문에 큰 틀을 먼저 보세요. 부당이계산 부인은 이런 거다. 그리고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더 공부하시더라도 일단 이러한 거래들, 그다음 거래 상대방이 누구일 때 그 효과는 어떻더라. 이 정도에 대한 큰 아웃라인만 잡으시면은 이제 실무 가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 부당이계산 부이직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 정도만 캐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좀 위에다 보고 하면 뭐 그쪽에서 알아서 더 알아보고 결정하겠지. 여러분들께서 이걸 정확하게 반영한다라는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무리예요. 좀 더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가지입금 인정이자는 도저히 뭐 이번 시간에 못 들어가고 10분간 쉬고 가지입금 인정이자 개념 좀 더 설명드리고요. 또 뭐 실습 나가고 그러도록 할게요. 10분간 쉬겠습니다.